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설문 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3번 문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함께 하고요. 갑이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포기하고 라는 부분에서 선결 관계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별도로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다면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위법성 심사 가능성에 대한 문제고,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죠. 여러분들 제일 익숙한 부분이고 또 제일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라는 것, 어떤 식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얘기부터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민사법원이 위법성 심사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거밖에 없는데, 선결 문제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민사소송하고 그리고 당사자 소송하고 그다음에 형사소송하고 세 가지 상황을 우리가 전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당사자 소송까지 끝내 포함을 시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썼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선결 문제의 종류라고 하게 되면 크게는 두 가지,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위법성 심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효력 유무 심사. 효력 유무 심사에 대한 문제가 있고, 여기서 다시 효력 유무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효력 확인이 있습니다. 효력 확인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효력 부인이 있고, 효력 부인이, 남편 부인은 아니고, 효력 부인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효력 확인이라는 것은, 그 행정행위가 위법하고 또한 그의 당연 무효일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당연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선결 문제가 바로 효력 확인, 그 다음에 단순 위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선결 문제가 바로 효력 부인에 대한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권한없는 법원, 민사법원, 그 다음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그리고 형사법원이 과연 행정행위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선결 문제, 결론부터 내리게 되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결론 먼저 내려보도록 할게요. 가능하다. 헷갈리시겠네요. 약간 오른쪽으로 밀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성 심사 가능하다, 효력 확인 가능하다, 효력 부인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여기서는요, 가능, 불가능이 구분이 될 수 있어요. 형사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즉 인권 침해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측면에 있어서 형사소송은 그 특수성을 인정을 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것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봐버리게 되면 그때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어 심사가 제한되는 경우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수성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형사소송의 특수성을 인정을 하면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거니까 심사 가능하다. 그리고 부정을 하게 되면 민사법원 쪽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은 당사소송이 아니라 여기서의 민사소송에 대한 문제하고 형사소송에 대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당사소송과 관련된 논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국가배상 청구나 아니면 손실보상 청구나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같은 세 가지 상황에서 학설과 판례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고, 사건으로 보는 경우와 공건으로 보는 경우가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민사소송으로 보는 경우 그리고 당사소송으로 보는 경우가 갈립니다. 그래서 이 당사소송에 대한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손실보상, 국가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쪽에서 논의가 되는 건데, 예, 사실 얘와 얘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결과도 똑같고 논의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있어요. 문제를 풀면서 지금 총 9개 당사자송을 우리가 배제시키면 총 6개의 상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 9개라고 본다면 9개 중에 주소가 어딘지만 체크를 해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식의 논의를 해야 되는지 방향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학설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겁니다. 예, 학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다 이거죠. 학설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예, 이 부분에서 학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설이 있는 곳들을 우리가 찾아봤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걸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사소송과 당사소송에 있어서의 선결 문제 논의는 완전히 똑같고 당사소송 쪽으로 묻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해버리게 되면 이 논의를 우리가 예, 기름을 쫙 뺄게요. 빼면 6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정력으로 보든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보든지 간에 우리 그 정의가 뭘까요? 행정회의가 적법하면 당연하고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입니다. 그죠?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예, 유효하게 추정된다라고 보고 이것이 공정력이고 구성요건적 효력은요. 권한 없는 다른 국가기관은 그와 같은 행정행위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예, 그것을 구성요건으로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구성요건적 효력이죠. 당연 무효가 아니면 당연 무효이면 구성요건적 효력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인 경우에 있을 효력 확인 논의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도 다시 이렇게 제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총 4개예요. 알겠죠? 이 4개 상황인데 얘인데 예, 그러면 이 4개 상황 중에서 이번 문제는 뭐에 해당하느냐? 국가배상 청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소송 문제가 아니고 민사소송 문제니까 여기인데 여기서 국가배상에서는 그것이 효력이 있냐 없냐 행정행위 효력 유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위법한지 적법한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 심사에 대한 논의 여기만 해주면 끝나는 거죠. 사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한 가지 약간 심화를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민사든 형사든 효력 유무 쪽 물론 묻는다면 이 부분을 묻게 될 텐데 효력 유무 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위법성 심사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답안지에 올려놓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없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위법성 심사를 물었다라고 했을 때는 효력 유무 심사와 관련된 논의를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위법성 심사가 불가능하면 효력 유무 심사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위법성 심사에서 적법, 위법을 심사하고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는 무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가? 취소 사유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제거, 부인할 수 있겠는가? 논의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 유무 심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위법성 심사에 대한 논의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됩니다. 왜? 이것은 1차적 논의고 2차적 논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물었으면 이건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위법성 심사를 묻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효력 유무 심사에 대한 논의가 안 나가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또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쪽에 대한 문제하고 이쪽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는 어떤 경우가 나오고 여기서는 어떤 경우가 나오게 될까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민사소송에서 위법심사를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효력 유무심사를 묻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질문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형사소송에서 위법성 심사를 질문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여기는요, 시정명령 불이행입니다. 시정명령은 하명이에요. 하명. 그리고 형사소송에 있어서 효력 유무심사를 묻는 경우는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무허가 영업. 그리고 무면허 운전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도 한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가보시게 되면 공제의 문제에 제가 문제를 추가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경찰 책임의 원칙 논의를 경찰 공공의 원칙 논의를 하다 보면은 원래는 도로 외의 곳에서는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지금까지 봐왔었고요. 그죠?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됐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제재처분이든 형사제재처분이든 다 불가능하다고 보아왔었는데 2010년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로 외의 곳에서도 역시 음주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들어오고 나서 기존의 판례와 논의는 무의미해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일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제책에 그래서 제가 관련된 문제를 추가를 포함을 시켰는데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들어가냐면 이런 경우를 제가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 이 문제 함께 풀게 될 거니까 지금은 결론만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도로교통법상 도로인 곳과 아닌 곳 하고 나서 여기서 행정제재처분과 형사제재처분 그리고 여기서의 행정제재처분과 그리고 형사제재처분 도로인 곳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측정을 해서 여기서 수집한 자료가 있겠죠. 음주 측정은 뭐라고 했나요? 행정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행정조사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예비적 보조적 작용이기 때문에 이 행정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그 다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처분이 행정제재처분으로 나올 수도 있고 형사제재처분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서의 음주 측정도 가능하게 됐어요. 원래는 여기서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되게 됐어요. 그러면 음주 측정이 여기서도 가능해졌으니까 여기서 이거 4개 다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아니고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도로인 곳에서 음주 측정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 혈중 알코올 농도 얼마 이렇게 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한 행정제재처분으로서의 운전면허 취소라거나 아니면 형사제재처분으로서의 벌금 부과라거나 이런 것들은 도로에서 한 음주 측정이기 때문에 다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여기 부분이라고 보시게 되면 여기선 행정제재처분은 안 되고 형사제재처분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형사소송 문제가 걸리면서 선결 문제 논의랑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면 좀 더 심화 학습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여기 있는 이 무면허 운전하고요. 그다음 여기에 있는 시정명령 무허가로 가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면허가 좀 더 익숙하시니까 이거랑 이거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은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 운전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지 기간 중. 교과서에 따라서는 운전면허 정지라는 것 또는 영업 정지라는 것 이와 같은 정지라는 것은 그 정지 기간의 범위 내에서의 취소라고 설명을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왜? 그 기간 안에서는 효력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지 기간 중 운전 행위는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였다라는 부분은 운전면허 정지는 뭔가요? 부작위 하명이죠. 그래요. 그래서 하명을 처리해갖고 그때는 형사소송에서의 선결 문제가 위법성 심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나요? 아니면 무면허 운전이니까 효력 유무 심사 쪽으로 선결 문제 논의가 들어가게 되겠나요? 하명인데요. 하명이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위법 심사 쪽으로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무면허 운전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효력 유무 심사 쪽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면허 운전이라는 점에 있어서 효력 유무심사 쪽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왜? 운전면허 처분의 효력이 있냐 없냐 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하명이라는 것은 항상 자귀 하명입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 하명이기 때문에 이쪽의 시정명령에 걸리는 하명이 아니고요. 예, 부작위 하명의 문제는 밑으로 내리시고 여기는 자귀 하명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구별하시게 됩니다. 성결 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다 처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설문 3의 해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송을 포기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취송에 있어서의 일정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확정 판결 없으므로 기판력에 따른 선결 관계 논의가 아니라 예, 선결 문제, 구성 요건적 효력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도록 한다라고 하고 들어가시고 그다음 여기서 민사법원이라는 전제를 깔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유형과 관련돼서 사건설, 공권설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주신 다음에 판례를 보시게 되면 예, 국가배상법이라는 것은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 판례는 어떻게 본다? 예,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민법편에 있다, 사법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예, 그래서 사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을 민사소송으로 보든 당사소송으로 보든 어쨌든 누구는 아니에요.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라는 것은 세 가지죠. 처분행정청에 의한 취소가 있을 수 있고 취소 처분이죠. 두 번째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취소 재결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송의 수소법원에 의한 취소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죠. 그렇다면 권한 있는 기관은 누가 되는 거죠? 처분행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취송의 수소법원이죠. 얘네들만 권한이 있습니다. 얘네들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에 따른 민사법원으로 봐도 당사소송에 따른 행정법원으로 봐도 얘네들은 취소의 수소법원이 아닌 것은 공인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권한 없는 법원에 대한 문제고 뭐로 가도 같은 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그냥 판례에 따라 민사법원에 대한 문제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는 뭐 때문에 시작된 논의죠? 행정행위의 특유의 효력으로서의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된 거니까 선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선결 문제로서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논의가 먼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답안 쓰는 데 있어서도 예민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공제 답안을 이 문제에서만큼은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 답안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예, 안 그러면 공제의 답안을 지금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공제의 답안은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정력으로 처리합니다. 예, 과거의 학설이죠. 예, 공정력으로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논리가 달라요. 여기서의 논리와 거기서의 논리가 다릅니다. 거기 가면 공정력은 절차적 효력이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구성요건적 효력은 실체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절차적 효력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는 논의들이 전혀 여기랑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제가 평가를 들어가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공정력과 선결 문제라는 논의를 아예 지우세요. 머릿속에서. 구성 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만큼은 제가 공제의 답안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건적 효력 보시게 되면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뭐 한다 하고요. 그와 같은 행정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판단의 기초로 누구는 권한 없는 기관은 삼아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권한 없는 기관은요. 처분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기관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안 나옵니다. 항상 권한 없는 법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원으로 특히 법원 이렇게 제가 처리하죠. 그래서 법원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공정력과의 구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구별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구별 부정설의 입장을 취해버리게 되면 이 논의가 뭐가 되냐면 공정력과 선결 문제 논의가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별을 시키도록 하겠는데요. 종래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은 결국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요. 뭐 이런 식의 문제 어디도 있어요. 기속력에서도 기판력이 하나의 속성에 불과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최근 견해는 이것을 구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학설, 구별 긍정, 부정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정설. 옛날 견해죠. 전통적 견해에 따르게 되면 공정력도 구성요건적 효력도 둘 다 유효성 추정의 힘이다. 똑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공정력은
처분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른 국가기관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 적용 대상만 다른 건데 뭐가 그렇게 다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별 긍정설은 내용도 그 질적 차이도 인정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판례를 한번 보세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공정력 문제로 처리하고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행정행위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것을 취소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다른 국가기관이 무단히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부인할 수가 없어서 법률상 원인이 그냥 남으니까 그렇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부당이득이라 말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판례죠. 뭐라고 했나요? 권한 없는 민사법원이 이와 같은 행정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공정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판례는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우리랑 입장이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 선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논의가 나왔으면 선결 문제에 대한 일반적 논의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사법원으로 꽂고 들어가야겠죠. 이건 순서대로니까 그대로 기억을 해주세요. 선결 문제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란 선결 문제라는 것의 정의와 그렇죠? 여러분들 취소홍상 원고적격하면 원고적격이란 하고요. 그 다음 취소홍상 원고적격이라는 그 정의가 다르죠. 여기도 선결 문제라는 것은 그냥 필수적 전제가 되는 문제예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가 되면 그 선결 문제가 바로 행정행위와의 관련성을 맺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의는 바로 선결 문제 정의가 아니고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정의입니다. 이것만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선결 문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11조 1항을 보도록 할게요. 처분 등의 효력의 유무 등이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로 되는 경우 민사소송의 수서법원은 이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뭐만 있나요? 민사법원 얘기만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소송에 대한 문제는 그래 안 나온다 치자. 형사법원은 어떡할 건데? 예시규정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민사소송, 민사법원이라는 것은 예시규정이기 때문에 권한 없는 법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에도 그대로 11조는 적용됩니다. 그 다음 효력 유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효력 유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효력 유무가 아니라 이 효력 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11조에 나오는 효력 유무는 효력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의 효력 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효력 유무는 효력 부인은 배제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 선결 문제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는 사실 민사법원, 형사법원 보내주지 않으면 아직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원칙적 결론만 내리는 거죠.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이 없으면 심사할 수 있고 뭐에 대해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아직 그것이 위법성 심사인지 효력 유무 심사인지는 말 안 한 겁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면 심사할 수 없고 이제 구체적인 논의 들어갑니다. 민사법원과 선결 문제. 여기 보시게 되면 위법성 심사 이렇게 해놓고 제가 뒤에 효력 유무 심사도 포함시켰는데요. 지우세요. 제가 포함을 시킨 거 강의용어를 쓰기 위해서 포함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공제회책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법성 심사가 문제가 될 때는 위법 심사 가능성만 논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쓴 거니까 같이 내용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법성 심사. 여기 논의는요. 여기 등장하는 학설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논의. 이거 다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한 논의예요. 알겠죠? 대동소이한 논의. 아주 조그만 차이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셔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민사법원이 스스로 행정행위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겠는가? 민사법원 쪽이면 국가배상 청구성. 지금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학설을 보시게 되면 긍정설. 적법성 추정의 힘이 아니라 유효성 추정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 적법성 추정의 힘? 유효성 추정의 힘?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게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손에 안 잡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지우도록 하고요.
공정력이든 구성요건적 효력이든지 간에 그것을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보는 것과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보는 것의 차이는 뭔가요? 예, 행정행위가 있어요. 행정행위가 이렇게 있는데 행정행위가 적법한 경우하고 위법한 경우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공정력이나 구성요건적 효력에 영향을 받는 쪽은 여기죠. 그러면 이 위법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단순 위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성요건적 효력 공정력 뭐라고 하죠? 요건이 뭐예요? 당연 무효가 아니에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이죠.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당연 무효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얘네들이 어떻게 보느냐. 공정력이나 구성요건적 효력을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보게 되면 이것을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본다는 것은요. 이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이 위법, 적법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예요? 위법, 적법에 대한 문제고 이것은요. 이건 무효, 유효, 효력과 관련된 문제 처리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보게 되면 위법하다고 할지도 그것이 완전 위법해. 이거가 아니면 어떻게 보자는 거야? 이거가 아니면 적법 유효로 보자는 겁니다. 적법 유효. 엄연히 위법한데 적법 유효로 보자는 거죠. 국가 권위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위법한 것까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원래 원칙적으로 위법이면 무효지만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얼마간만 언제까지 권한이 있는 기간이 취소할 때까지만 좀 유효하다고 봐주면 될까? 뭐 때문에? 행정법 관계 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이건 위법 유효로 보겠다.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어디서 차이가 발생해요?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해요. 어느 게 맞아요? 엄연히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법하다고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뭔 상황이 발생하나요? 법치행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효성 추정의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적법성 추정의 힘이 아니라 유효성 추정의 힘이기 때문에 즉 이놈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뭐에만 영향을 미치니까 유효, 무효 쪽에만 영향을 미치니까 그 유효, 무효는 위법성이 전제가 되는 건데 그 앞에 있는 전 단계에서의 위법적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바로 구성요건적 효력이다. 위법적법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계없이 위법성 심사는 할 수 있는 게 돼버립니다. 알겠죠? 그게 긍정설의 입장이에요. 부정설은 반대로 가면 되겠죠? 적법성 추정의 힘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위법성 심사를 하게 되면 구성요건적 효력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행정사건은 행정법원만이 관할할 수 있다 그런 부수적인 얘기들이죠. 행정수법 11조 1항에서 효력 유무만 심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법성 심사는 못하는 거 아닌가? 효력 유무 심사를 하려면 위법성 심사가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이 단순한 얘기들을 하는 건데 이런 건 넣어도 안 넣어도 큰 의미 없습니다. 적법성 추정, 유효성 추정 이 문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고 판례 보시게 되면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지만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취소 판결이 있어야지만 이라는 것은 바로 그 행정행위가 사전에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된 바가 있어야지만은 국가배상에서 위법하다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취소 판결이 있어야지만 위법성 확인이 있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은 민사법원도 당연히 위법성 심사 혼자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긍정설의 입장입니다. 판례 유효성 추정의 힘입니다. 그리고 배타적 관할 이거는요 옆에 써놓으세요. CF 공정력. 사실은 이거는 엄밀하게 보면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권한 없는 국가기관이 취소를 제기하나요? 사람이 아닌데 무슨 취소를 제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는 공정력 쪽에서 의미가 있는데 구성요건적 효력 쪽에서는 엄밀하게 보면 들어오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뭐 많이들 쓰기 때문에 그냥 제가 포함을 시켜놓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채점자도 모를 거예요. 예, 써도 오 그럴듯하네 이렇게 예, 됐고 그 다음 11조 1항에서 효력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뭘 말하는 것이다? 위법성 심사는 당연히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워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효력 유무심사 쪽을 보시게 되면 예, 효력 유무심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특히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 문제라고 했고요. 효력 유무에 대한 문제는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효력 확인과 효력 부인과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효력 확인은 당연 무효인 경우인데 이땐 구성 요건적 효력이 없어요. 그 행정 행위에. 그렇죠? 당연 무효가 아닌 한이라고 전제를 따랐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고 한다면 그때는 구성 요건적 효력이 성립이 안 되고요. 성립이 안 되면 저쪽도 할 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행정수용법 11조 1항에서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된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판례 보시게 되면 당연 무효인지 여부가 선결 문제인 경우에 민사법원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임을 인정한 것을 전제로 판단해도 돼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문제가 안 나옵니다. 이쪽에서는 효력 확인, 예. 그 다음 효력 부인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유효성 추정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효력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11조 1항에서 그렇게 보는 것은 효력 부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효력 부인까지 가능하게 돼버리게 되면요. 위법성 심사, 효력 확인, 효력 부인 다 돼버리는데 구성요건적 효력이 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급부로 이것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판례 취소 사유라면 당연 무효가 아닌 하자라고 한다면 이때는 무단히 효력을 부인하여 예,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말할 수 없다. 민사법원은 효력 부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지워도 된다고 했고요. 국가배상 청구에 있어서 이건 뭐 간단하게 배상 책임 요건을 쭉 갑니다. 예, 2조 1항 본문을 제시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 인과관계를 한 다음에 그중에 법령 위반. 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라고 하고 들어가시고 법령 위반. 물론 앞에서 자기구속원칙 위반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뭐 제가 이건 빼도 돼요 라고 했던 게 뭐예요? 식약청의 최종 조사 결과 이건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설명 줬으니까 예, 줬으니까 제일 센 거니까 이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위법하지 않는가? 그래서 행정처분이 위법하며 법령 위반 요건이 충족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뭐 한다면 민사법원이 심사를 할 수 있다면 위법해지는 것은 분명한데 심사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 위법성 심사 가능성 위에서 위법성 심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됨이 없이 심사할 수 있다가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는 우리가 아까 봤던 거 예, 줄이면 총 몇 가지 상황이 발생한다? 4가지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예, 4가지 상황 중에서 지금 이건 뭐예요? 가장 쉬운 쪽 문제입니다. 그렇죠? 가장 쉬운 얘기예요. 선결 문제 논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민사법원으로 치게 되면 효력 부인 쪽을 더 연습을 해주시고 예, 형사법원으로 치게 되면요. 예, 여기서는 위법성 심사와 효력 유무 심사가 형사법원 쪽에서는 모두 공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쪽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여서 예, 그래 재미가 없습니다. 예, 이제 혹시 전국 모의고사 여러분들 보신 분들 예, 제1회 전국 모의고사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 재밌는 논의들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위법성 심사 논의로 위법성 심사가 아니라 민사법원의 효력 유무 심사에 대한 문제를 딱 걸고 들어간 다음에 효력 부인 쪽이죠. 취소 사유를 딱 걸어요. 취소 사유를 딱 걸면 민사법원이 효력 부인 못하죠. 예, 보험료 부가처분 딱 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연결시켜놨어요. 그랬는데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가 없죠. 효력 부인 못하니까. 예. 근데 제소기간이 만약 도과가 안 됐으면 취소쟁송을 제기해서 효력을 제거시키고 선결 문제를 효력 부인 쪽에서 효력 확인 쪽으로 올려버려. 그럼 이제 가능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제가 설문 2번을 딱 들어가서 제소기간이 도과됐다면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제소기간이 도과됐으면 이제 뭘 못해요? 효력 부인은
부당이득 반환청 구성의 수소법원, 민사법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과온합이 발생한 건데 못 돌려받게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방법이 뭘까? 제소기간에 문제가 걸리지 않는 것. 그리고 선결 문제가 효력 부인이 아니라 위법성 심사로 토스 올릴 수 있는 것. 바로 국가배상. 국가배상으로 전환시켜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까지 제가 연결시켜 놨었는데 이것은 이제 공과행정 영역에서의 국가배상에 대한 논의로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과연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새로운 논점입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기회가 되면 관련된 설명을 좀 같이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례 3번, 설문 3번까지 했고요. 공지의 책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만큼은 읽어보지 않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 3번에 대해서 해설을 했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